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율주행의 이해 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호서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정윤 교수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여러분들께서는 대장정을 걸쳐서 자율주행 플랫폼에 대해서 모두 다 잘 학습을 해내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컴퓨팅 플랫폼, 통신과 지도 플랫폼, 그리고 차량 공유 플랫폼까지 모든 플랫폼을 다 배우셨고요. 이번 주차와 또 다음 주차를 걸쳐서 우리가 이제 자율주행이 특정 어플리케이션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특정 산업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차 수업에서는 자율주행의 또 다른 어플리케이션, 뭐 자동차만 자율주행을 하는 게 아니죠. 다른 디바이스들도 자율주행을 합니다. 예, 바로 드론이죠, 드론. 드론도 자율비행이라고 표현을 해야겠군요. 드론도 자율비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론의 자율비행을 주제로 이번 주차에서는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드론의 자율비행에 대해서 이번 주차에서 살펴보되 드론의 자율비행의 원리라든지 또 드론이 자율비행을 함에 있어서 어떤 발생할 수 있는 이슈 등등에 대해서 또 이런저런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총 3차 회시에 걸쳐서 소개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드론의 자율비행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요. 드론도 이게 자율비행이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으로 먼저 좀 시작을 해보고 싶어요. 드론. 자동차는 사실 이미 자율주행이 가능한데요. 드론은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드론은 아직 사람에 의해서 수동으로 조작이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특히나 또 자율비행의 난이도가 더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어떨까요? 드론의 자율비행 가능한가요? 그거를 이번 주차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볼 텐데 먼저 통과 의뢰로서 제가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역시 여러분께 몇몇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강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죠. 나는 first mile이죠. first mile. first mile과 last mile의 정의를 알고 있다. 알고 계신가요? 혹시 뭐 물류나 배송 쪽에 종사하는 재직자분들이시라면 뭐 충분히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게 아니라면 익숙하지 않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로 나는 최초로 상용 드론 배송 서비스가 이루어진 국가가 어딘지 알고 있다. 알고 계신 분 계신가요? 나는 최초로 상용 드론 서비스, 배송 서비스가 이루어진 국가를 알고 있다. 마지막 질문인데 나는 드론의 자율비행을 위한 어떤 기술적인 문제점을 알고 있다. 이걸 알면 진짜 오늘 수업은 들으실 필요가 없는 거죠. 드론이 자율비행을 하면서 분명히 자동차도 자율주행하는데 난제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걸 플랫폼별로 살펴보셨습니다. 그렇죠? 하드웨어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 뭐 소프트웨어나 컴퓨팅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 통신이나 지도 플랫폼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 모두 다 살펴보셨죠. 드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론의 자율비행이 하루아침에 뚝딱하고 이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드론의 자율비행을 위한 기술적인 문제점은 뭔지 한번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번 주차 드론의 자율비행에 대해서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드론 하면 여러분들은 떠올리시는 게 뭔가요? 드론을 활용을 해서 뭐 항공 촬영도 하죠. 항공 촬영도 하고 뭐 앞에서도 소개가 되지만 배송 목적으로 드론이 쓰일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그 드론의 사실은 본래 목적은 군사적인 목적으로 사실은 활용이 되는 겁니다. 물론 지금도 군사적인 목적으로 세계 각국이 드론 개발 경쟁에 굉장히 열을 올리고 있죠. 2000년대 초부터 사실은 군사적인 목적을 중심으로 뭐 미국이나 중국이나 이스라엘 등을 중심으로 개발이 되고 있는 그런 디바이스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다양한 일반적인 어떤 상업적인 용도로까지 그 활용 용도 그 폭이 넓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조금 의아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드론이 건설 현장에서도 쓰인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얼핏 보면 드론과 건설 현장은 매칭이 안 될 것 같은데 건설 현장 분야에 우리가 드론으로 아까 항공 촬영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촬영이라는 개념은
생각한다면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예. 특히 이제 산업용으로서 드론을 활용을 해서 이제 3D로 매핑을 하는 겁니다. 항공 촬영을 해서 3D로 매핑을 하는 거죠. 저희가 이전 주차에서 드론을 활용한 어떤 정밀 지도 구축을 얘기를 했을 때 네이버 랩스라는 회사에서 이런 에이리얼 촬영, 항공 촬영을 활용을 해서 촬영을 한 것을 3D 매핑화하고 그걸 이제 MMS 측량 촬영을 활용을 해서 측정한 정보와 이제 결합시킨다. 라는 방식으로 이제 초정밀 지도를 구축을 한다. 라는 말씀을 드렸죠. 이 3D 매핑에 대한 관심이 이제 그런 자율주행 자동차를 위한 초정밀 지도 구축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도가 매우 높고요. 특히 이제 그 드론과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활용을 하면 사진 촬영하고 측량 기능을 통해서 자동으로 이것을 이제 3D 지도로 만든다라는 거죠. 3D 지도로 만들고 내가 그 지도 안에서 필요한 정보를 추출을 하거나 생성을 해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제 이 건설업 분야에서도 이런 3D 매핑을 활용을 해서 굉장히 또 시간과 비용을 좀 절감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강의 노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건설 현장 분야에서 드론으로 조감도를 미리 촬영을 해보고 예측을 해보는 겁니다. 이 건물이 지어진다면 이런 현장에서 이런 터전에서 이런 모습으로 지어지겠구나 라는 것을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리고 또 그 외에도 뭐 활용 목적은 뭐 무궁무진합니다. 예. 드론은 농업 분야에서도 활용을 할 수가 있죠. 농업 분야에서도 아주 단순하게는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이 드론을 활용한 뭐 농경지를 촬영을 하는 걸 수도 있고요. 또 드론을 활용을 해서 농경지의 어떤 농약이라든지 뭐 물을 살포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뭐 농업뿐만 아니라 이제 산림에 있어서도 화재가 발생했을 때 물을 끄는 것, 물을 활용을 해서 불을 진화하는 것도 드론의 역할이 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특히 이제 농업 분야를 예로 들었는데요. 이 드론을 활용한 농경지 촬영도 중요한데 이거에 더 나아가서 보시는 바와 같이 뭔가 좀 복잡해 보이는 그림인데요. 드론을 활용을 해서 단순히 뭔가를 살포하고 배포하는 게 아니라 농작물의 상태도 점검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소위 말하는 그 스마트 팜이라는 표현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죠? 예, 스마트 팜을 구현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술이 있겠지만 특히 이제 어떠한 활용 목적으로 연구가 되고 있냐면 드론에 달려있는 이제 초분광 센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 초분광 센서를 이용을 해서 어떤 대상이 되는 그 농작물의 정규 식생 지수 같은 것을 산출을 해서 이제 실제 대상 지역의 어떤 농작물의 어떤 작황 상태라든지 뭐 토양 온도라든지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렇게 해서 농작물이 얼마나 잘 자라는 환경이 구축되어 있고 실제로 농작물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그 상관관계를 분석을 하는데도 이 드론이 쓰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기술적으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초분광 센서를 활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초분광 영상이라는 거는 이 빛의 파장 대역을 굉장히 그 다수의 밴드로 나누게 됩니다. 밴드로 나누게 되면 그 대상체, 뭐 농작물이 될 수도 있고 뭐가 토양이 될 수도 있을 텐데 그 농작물이나 토양 등 그 대상체가 가지고 있는 그 고유의 스펙트럼이 있어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고유의 스펙트럼이 있으면 그 스펙트럼 형상을 추출을 해가지고 지표상 물체의 그런 연속적이고 어떤 좁은 파장 영역으로 해가지고 수백 개의 분광 정보를 이제 취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대상 물체마다 가지고 있는 이런 고유의 어떤 그 광학적인 성질이라든지 어떤 그 고유의 어떤 반사율 같은 것들을 분석을 해가지고 어떤 토양의 상태라든지 식생이라든지 이런 농작물 상태를 점검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이제 많이 활용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도 이런 뭐 농작물이나 이런 농지 같은 것들, 그렇죠? 농지의 그 분광 반사 특성을 활용을 해가지고 뭐 농작물의 뭐 종류라든지 상태가 뭐 헬시한지 아니면 이게 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지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파악을 할 수 있는 정보를 이 드론 촬영만으로 초분광 기술을 이용한 그 드론의 촬영만으로도 이제 파악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제 스트레스라는 거는 가령 이 농작물이 현재 수분이나 양분이 부족하다라는 상태라는 거예요. 예, 그런 것까지도 이제 잡아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잎이 얼마나 물을 머금고 있느냐 이런 것들까지도 모두 다 이 드론을 활용해서
드론에 장착된 초분광 센서를 활용을 해서 이런 농작물의 상태를 점검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뭐 여러분들 역시 얼핏 매치가 안 되죠. 드론하고 광업. 예. 역시 광업 분야에서도 이 드론이 활용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가령 이제 드론을 매일 오전에 띄웁니다. 매일 오전에 띄우면 이 드론 자체가 광산 전체를 이제 모니터링하는, 녹화를 하고 모니터링하는 그런 업무를 담당을 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이런 녹화 영상을 한 대 모아가지고 이제 초고속으로 재생을 합니다. 초고속으로 이제 재생을 하면, 뭐 채굴하고자 하는 그런 원석의 이적 상황이라든지, 그 다음에, 채굴하고자 하는 원석의 야적 상황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뭐 물류의 흐름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 뭐 매장량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한 번에, 파악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드론이나 이런 드론을 기반으로 한 3D 레이저 스캐닝을 활용을 해가지고 광산을 실제로 모델링을 합니다. 모델링을 해가지고 이런 탐사 자료에 융합해서 해석하는 것도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모델링의 어떤 하나의 사례가 되겠는데요. 이런 그런 3D 모델링을 통해서 어떤 지하 공간에 대한 일종의 다이어그램을 형성을 하는 겁니다. 다이어그램을 형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드론을 활용을 해서 스캐닝을 하고 3차원적으로 이제 매핑을 해서 그렇게 된다면 이제 어떤 광물의 상태라든지 현황이라든지 그리고 뭐 채광 설계를 위한 시뮬레이션에 활용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아무래도 뭐 광산이다 보면 아무래도 뭐 깊숙이 정말 인간이나 로봇의 어떤 영역으로는 닿기 힘든 곳까지 이제 드론을 통해서 탐사가 되기 때문에 정말 그 위험성이 있는 답사가 직접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 탐사 인력을 직접 보내지 않고도 드론을 활용을 해서 안전하게 사전에 답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응용을 해서 이제 그와 비슷한 용도로 드론을 활용을 해서 이제 이런 지질 조사도 가능한 겁니다. 실제로 이제 대한민국의 이제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는 이런 드론을 활용을 해서 지형을 이제 3D로 모니터링을 하는 거죠. 3D로 모니터링을 하는 거고 해당 지역의 어떤 전리면이라든지 어떤 배수 능력이라든지 이런 지질의 형태와 어떤 성능과 어떤 활용 목적 등에 대해서 탐사를 드론으로 미리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이런 식으로 드론을 이용하면 뭐 농업, 뭐 광업, 뭐 그다음에 지질 분야 뭐 군사적인 목적뿐만 아니라 건축 분야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고요. 더군다나 이제 드론을 활용하면 이런 기능까지 가능합니다. 인명구조까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인명구조. 보면 이제 이 드론, 지금 여러분 화면에 보시는 이 드론은 그 골든핀 컨셉 디자인 어워드에서 수상을 한 작품입니다. 2018년에 넷가드라고 하는 이제 광저우 대학에서 나온 그런 그 제품인데요. 이게 인명을 구조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얼핏 보시면 모양이 그냥 일반적인 쿼드콥터, 날개가 4개 달린 드론과 비슷하거든요. 날개가 4개 달린 드론과 비슷한데 이 그림만 봐서는 도대체 이게 어떻게 인명을 구조할 수 있다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일단 드론 자체가 일반적인 어떤 사람의 몸무게를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사이즈도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이제 인명을 구조하는 거 하니, 우리가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이 자율주행 기능을 갖춘 인명구조 컨셉 넷가드 드론이라는 것이 쿼드콥터 상태로 있다가 뭔가 구조의 상황이 필요한 순간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4개의 드론으로 이제 분리 확장이 되는 겁니다. 분리 확장되면서 이렇게 그물을 펼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각 드론이 감당하는 그 인간의 무게도 분산을 시키고 인간을 이제 구조하고 수송하는 그런 컨셉 개념의 이제 드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여기 이제 4개 쿼드콥터지만 이렇게 4분할로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각각의 드론에 가지고 있는 이제 이 그물들이 구조 순간에 이렇게 펼쳐져서 인명을 구조하는 용도로도 활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각종 산업 분야에 더해서 이런 뭐 인명 구조 분야에서까지 정말 그 드론의 활용도는 무궁무진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분들 가장 사실은 드론의 어떤 어플리케이션으로 가장 각광받고 있는 비즈니스 중에 하나는 바로 배송입니다. 배송. 예, 드론을 활용한 배송이죠. 우리가 지난 주차에서 차량 공유 플랫폼에서 왜 자율주행이 환영을 받느냐? 바로 운전자의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환영을 받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드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송업계에서 드론 굉장히 좋죠. 예, 바로 어떤 이런 인건비를 절감할 수도 있고 드론으로 좀 더 빠르고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배송할 수 있는 그런 특장점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드론 그러니까 배송을 목적으로 한 이런 드론 서비스가 굉장히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인지 이미 미국은 2019년 2월이죠. 2019년 10월입니다. 죄송합니다. 10월에 이런 드론 최초 상용 드론 배송 서비스를 미국 최초의 상용 드론 배송 서비스를 실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미국의 드론 전문 기업 중에 이제 윙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윙. 예. 구글 모기업 알파벳의 산하 기업입니다. 예, 구글 모기업 알파벳의 산하 기업이고요. 참고로 구글 모기업 알파벳에는 자율주행을 연구하는 웨이모라는 기업도 있죠. 예, 알파벳은 드론을 또 전문으로 하는 기업 윙도 있습니다. 예. 이 윙에서 한 번에 최대 1.5kg 이내의 화물을 배송할 수 있는데 뭐 최대 120km 시속 120km 속도로 10km 범위에서 뭐 10분 아니면 배송이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최초의 상용 드론 배송 서비스를 시작을 했고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이 윙사에서 제공한 상용 드론 배송 서비스를 영상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한번 간단하게 보시고 또 계속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뭐 영상 잘 보셨습니까? 이렇게 드론 배송 서비스는 이미 뭐 상용화가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바로 목전 앞에 있는 그런 그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하나 기본적인 이 부분 한번 짚고 넘어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배송에 대한 드론의 가치에 대해서, 배송 분야에 있어서 어떤 드론의 가치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 그러면 이 배송에 필요한 기본적인 단어, 그리고 왜 배송 분야에 있어서 드론이 각광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서 먼저 이 그림을 제가 한번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을 보이시나요? 예. 이 그림은 공장에서부터 출하를 해서 소비자에게까지 물건이 배송되는 과정을 하나의 그림으로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first mile과 middle mile과 last mile, 물건이 최종 소비자에게 배송이 되기까지 크게 세 가지 구간이 있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first mile과 그럼 middle mile은 뭘까요? first mile은 쉽게 말해서 상품의 집화가 이루어지는 구간이죠. 상품의 집화가 이루어지는 거군요. first mile과 middle mile은 상품의 집화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지역 분류로 이르는 구간을 우리가 first mile과 middle mile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이제 last mile이라는 건 뭔가요? 실제로 분류가 끝나서 각 지역에 도착한, 물류의 중간 거점에 도착한 그 물건이 최종 소비자에게 배달되는 마지막 구간을 의미를 합니다. 보통
뭐 1마일 이내를 1 이내라고 그렇게 정의를 하기도 하는데요.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First mile, 최초로 출하하는 기간이죠. Middle mile, 각 지역으로 뭐 항공기나 뭐 배나 뭐 트럭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동을 하는 구간입니다. Last mile, 최종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구간입니다. 이 세 가지 구간에서 가장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구간은 어딜까요? 이 그림으로 봐서는 아무래도 미들 마일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어쨌든 각각 원하는 지역으로 도달하기까지 항공기나 뭐 배나 트럭으로 하다 보면 이 운송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맞는 말씀이고요. 근데 의외로 비용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구간은 라스트 마일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구간이라는 거죠. 여기가 왜 하필 비용이 많이 들까요? 라스트 마일은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주로 최종 배달지가 뭐 도심 지역에 많이 있다 그래요. 번잡한 도심 지역에 많이 있다 보니까 이 라스트 마일이라서 거리는 얼마 안 되지만 여태까지 뭐 교통 체증이라든지 뭐 주차 공간 확보도 어렵고 뭐 인건비도 들어가고 실제적으로는 이 라스트 마일이 가장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구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배송업체 입장에서 당연히 어디를 가장 많이 효율적으로 줄이면 좋겠습니까? 라스트 마일에서의 어떤 구간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줄이고 고객에게는 더 빠르고 안전하게 물건을 배송하려는 그런 욕구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뭐랑 잘 맞아 떨어지는 거죠. 바로 이 드론을 활용한 배송과 가장 그 니즈가 잘 맞아 떨어지는 거죠. 실제로 좀 재밌는 데이터가 하나 있는데 미국의 그 배달 종사자가 2016년 기준에 142만 1,400명이라 그래요. 제가 미국 노동부의 데이터를 인용을 하는데요. 평균 연봉이 약 2018년 기준에 약 한 3만 달러에 육박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런 라스트 마일에 들어가는 인건비도 대부분이 여기 포함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론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뭐 아무래도 이런 자율주행 기술에 있어서 가장 선도하고 있고 드론 기술이 가장 많이 발전된 미국에서 이런 상용 드론 배송 서비스가 가장 먼저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의외로 미국보다 더 빨리 드론 배송 서비스가 간발의 차로 먼저 일어난 것이 있습니다. 2019년 4월입니다. 물론 아까와 동일한 그 미국 드론 전문 기업 윙이죠. 알파벳의 산하 기업에서 역시 똑같이 실시를 한 건데 미국에서는 아까 10월에 실시를 했는데 그보다 반년 앞서서 2019년 4월에 또 호주에서 또 최초 상용 드론 배송 서비스가 시작이 되죠. 특히 이제 호주는 참고로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처음으로 드론을 이용한 공중 배송 사업을 승인한 국가입니다. 여러분들 그건 참고를 하셔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하루 최대한 12시간 정도만 허용을 한다라고 해요. 아무래도 이제 밤에는 또 이런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호주 캔버라하고 뭐 그 외 도시에서 이제 시행이 될 건데 일종의 좀 완전 자동화, 우리가 소위 오늘 배우려고 하는 자율 비행은 아니고요. 사람이 조정하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이 상용화 배송 서비스에 대한 승인이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윙이 시범 서비스를 해왔고요. 약 한 100여 가구를 대상으로 또 호주 사람들이 뭘 좋아하면 커피 가장 좋아합니다. 커피를 가장 좋아하고 또 기본적으로 이제 약품과 같은 아무래도 이제 드론이 아주 무거운 제품은 실현하지 못하다 보니까 호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커피와 그리고 약품과 같이 좀 가벼운 제품들을 위주로 드론 배송 서비스를 시작했다라고 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호주 고객들이 가장 좋아하는 물품을 커피를 한 3분 안에 또 수령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역시 윙이 호주 사람들을 대상으로 드론 배송 서비스를 진행하는 모습도 역시 제가 여러분들 심심하시지 않도록 동영상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동영상 또 가볍게 감상하시고 오셔서 이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My first delivery was coffee and muffin. There are little messages that the staff are putting on the boxes, just personalising it for us, and they don't even know us. It's really nice. Yeah. I ran out here waiting for it. When it actually comes over the house and delivers, it's still something to run out and watch. When Chemist Warehouse came on board, I didn't realise how handy it would be. I had my grandchildren here and they're very fair. It turned out to be quite a hot day. Looked at my sunscreen, it was out of date. Ordered sunscreen for them, 7 minutes and it was here.
And my husband, it's really handy. I order one of the bowls from GYG. There's his Mexican meal, gluten-free, fully delivered. That's the convenience. 네, 잘 보셨나요? 네, 미국에 앞서서 호주가 최초로 상용화된 드론 서비스를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특히 이제 호주 정부가 적극적으로 승인을 한 부분도 있고요.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이제 드론을 이용한 공중배송 사업을 승인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 시험 서비스를 이제 진행한 가구들이 대부분 다 이제 호주가 또 땅도 넓지만 뒷마당도 다 보유를 하고 있는 집들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드론을 통한 공중 배송이 복잡한 도심지보다는 조금 더 용이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런 실험을 진행할 가구들을 선택을 한 부분들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고층 건물이 없고 한가하고 좀 고즈넉하고 뒷마당이 보유하고 있는 그야말로 최적의 입지를 보유하고 있고 또 정부의 적극성도 이런 호주가 상용 서비스를 호주에서 상용 서비스를 시작함에 있어서 무리가 없도록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들 더 놀라운 거는 미국과 호주보다도 더 빨리 몇 년 앞서서 또 세계 최초로, 이건 세계 최초입니다. 상용 드론 배송 서비스를 시작한 국가가 있습니다. 되게 의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의외라고 느꼈는데 바로 아이슬란드죠. 아이슬란드. 아이슬란드. 드론 배송 서비스가 세계 최초로 그 아이슬란드 수도죠. 그 아이슬란드 수도인 이제 레이캬비크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슬란드 유명 온라인 쇼핑몰에 이제 AHA라는 쇼핑몰이 있는데요. 미국의 드론 업체 플라이트렉스와가 제휴를 해가지고 드론 서비스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도심지에서는 이런 드론을 배송하는 것이 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좀 상대적으로 인구 밀도가 적거나 아니면 주택들이 좀 듬성듬성 위치한 이런 도심 이외의 지역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이런 차량이나 일반적인 방법으로 배송을 하는 것이 수지를 맞추기 어렵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드론을 활용한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사실은 이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왜 호주나 아이슬란드인가? 왜 드론 서비스 지역으로 호주나 아이슬란드가 채택이 되었는가? 물론 기본적으로 호주나 아이슬란드 정부 굉장히 오픈되어 있습니다. 이런 드론을 활용한 배송 서비스에 굉장히 오픈 마인드도 있고 특히 이제 아이슬란드는 드론 운행을 위한 항공법 자체 허가가 굉장히 수월합니다. 모든 국가들이 항공법에 대한 허가가 수월한 건 아닙니다. 뒤에서 자세히 배우시겠지만 아이슬란드가 유독 항공법 허가가 비교적 수월했고요. 또 두 국가 공통적으로 인구 밀도가 낮습니다. 그리고 단독주택 위주인 지역이기 때문에 정부의 어떤 규제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자유롭고 또 드론 서비스를 시행하기에 좀 더 넓은 지역들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아이슬란드가 어떤 세계 최초의 상용 드론 서비스가 시작된 국가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아이슬란드는 기본적으로 이런 드론 기술과 기반한 드론 기술뿐만 아니라 뭐 기타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최신 기술에 굉장히 오픈 마인드를 가진 그런 정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이슬란드 당국이 이런 그 상업용 그 플라이트렉스의 드론 비행을 승인을 했고요. 또 정부 감독하에 성공적으로 이제 실험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마찬가지로 플라이트렉스에서 제공한 영상을 한번 준비를 해봤거든요. 영상 보시고 또 계속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영상 잘 보셨죠?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이제 플라이트렉스에서 시범 서비스를 보였는데 그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보시는 바와 같이 육로나 해상을 통한 배송보다 이게 드론을 활용한 게 한 60%까지 저렴하다라고 해요. 그리고 배송 기간도 또 20분 이상 단축이 되는 그런 효과를 기대했다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각 국마다 드론을 활용한 배송 서비스를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근데 이제 신기한 거는 여러분들 드론 하면은 보통 뭐 하늘을 날아다니는 드론만 생각을 하시기가 쉬운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뭐 재밌는 거는 공륙 양용 드론도 있습니다. 공륙 양용이라는 건 뭐죠? 하늘도 날지만 땅에서도 움직이는 드론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그 MIT에 여기 강연노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컴퓨터 인공지능 연구실에서 비행하고 이 자율주행이 동시에 가능한 그런 그 드론을 실험했다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 제가 이제 동영상을 준비했습니다만 동영상을 보시면 이제 쿼드콥터에 그 소형 모터가 부착된 2개의 바퀴가 추가가 되어 있어요. 땅에서도 드론이 움직일 수가 있도록. 아무래도 이제 각각의 장단점을 활용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드론 같은 경우에는 빠르고 날렵하죠. 빠르고 날렵하지만 가장 큰 제약은 뭐냐면 배터리 수명입니다. 예, 그래서 배터리 수명이라는 제약 때문에 굉장히 그 장거리를 좀 비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단점인데 그런 것들을 이제 지상에서 움직이면서 커버를 해줄 수가 있다는 것. 반면에 이제 지상을 주행하는 차량은 에너지 효율은 높지만 드론보다 어떻게 해요? 기동성은 떨어지죠. 그러니까 드론의 기동성과 지상에서의 어떤 에너지 효율성을 모두 다 살려서 이렇게 공륙 양용의 드론을 만들어내는 거죠. 예, 그래서 각각의 장단점을 좀 커버를 해서 개발한 공륙 양용 또 어떤 모습인지 제가 영상을 준비를 해봤으니까요. 이것도 한번 간단하게 보시고 돌아오셔서 수업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보셨습니까? 여러분들 뭐 공륙 양용 드론이 굉장히 특이하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놀랍게도 이 드론은 이미 상용화를 준비하고 있는 업체들도 있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 이게 뭔가요? 예, 바로 하늘을 나는 택시입니다. 택시. 예, 하늘과 땅을 오가는 택시죠. 어떤 일인가 보니까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항공기 제조사인 에어버스하고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 제조사인 아우디가 공동으로 이제 공륙 양용 수송기를 개발을 하는 겁니다. 예.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세 개의 모듈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왜 세 개의 모듈로 구성이 되어 있을까요? 이건 한번 개인적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보시거나 인터넷 서치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서 알려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바로 이 드론 택시입니다. 우리 차량 공유 대표적인 업체 우버 빼놓을 수 없죠. 예. 그 드론도 우버도 마찬가지로 이 드론 택시를 준비를 하고 있죠. 그래서 2023년 서비스를 목표로 드론 택시를 이미 개발하고 있는데요. 예, 뭐 이렇게 화면 좌측에 제시된 이런 모습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우측에 잠깐 이 우버가 준비하고 있는 드론 택시 영상을 또 준비를 해봤는데요. 어쨌든 드론 택시를 이용한다면 어떠한 모습일지, 어떠한 세계가 펼쳐질지 역시 동영상을 잠깐 보시고 오셔서 또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공륙 양용 드론 그리고 공륙 양용 드론을 기반으로 한 택시 서비스를 또 준비 중에 있다는 것까지 보셨고요. 뭐 공륙 양용도 있지만 수중 전용 드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60m까지 잠수를 하고 초당 1.5m의 속도로 1시간 동안 작동을 하는 이런 또 수중 전용 드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출고가는 뭐 다소 비싸지만 어쨌든 이런 수중 탐사를 위한 목적으로 또 이런 드론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간단하게 이 제품을 기반으로 한 어떤 해저 탐사라든지 또 재난 구조의 예시 등을 담은 동영상을 한번 준비를 해봤으니까요. 요것도 또 강의가 종료되고 나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차시로 뭐 드론에 대한 기본적인 활용 범위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드론은 본래 군사용 목적으로 활용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것이 이제 광업이나 뭐 농업, 뭐 배송 등 다양한 분야까지 확장이 되고 있고요. 드론 기반의 그 물품 배송 서비스의 상용화가 특히 이제 아이슬란드나 호주와 같은 인구 밀도가 낮고 또 정부가 적극적인 기술에 대해서 적극적인 그런 나라들을 중심으로 이미 상용화된 서비스, 배송 서비스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드론이 뭐 공륙 양용 드론도 있고요, 또 수중 전용 드론도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특히 공륙 양용 드론 같은 경우는 이제 택시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 모델로 상용화를 위한 준비 중에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차 시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또 계속해서 2차 시와 3차 시에서 드론에 관련된 설명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